안녕하십니까. 양리학 강의를 맡은 김원경입니다. 저희가 제일 첫 번째 강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제 1강은 바로 양리학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격적으로 양리학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서 이번 강의에서 어떤 학습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학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양리학의 기본 개념을 학습한 우리 수강생들은요, 첫 번째, 생활 속에서 약물 사용과 관련된 편견과 선입견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약에 대해서 가지는 전공자가 가지는 또 편견도 있고요. 그다음 비전공자가 가지는 편견도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대표적인 걸로 이런 것들이 있죠. 약은 반드시 뭐 물과 먹어야 된다. 또는 약은 그냥 아무거나 하고 먹어도 된다. 또는 식후 30분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처럼 그런 편견과 선입견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복약의 특징을 이해하고 약을 사용하는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복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접 구강으로 복용하는 모든 약을 내복약이라고 합니다. 이 내복약에 대해서는 부차적으로 저희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고 그 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고요. 다음 세 번째, 외용약의 특징을 이해하고 약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통 연고라든지 파스같이 몸에 붙이는 그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네 번째, 주사제의 특징을 이해하고 약을 사용한다. 자, 이거는 흔히 보통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몸이 좀 피곤한데 닌겔 맞고 올까? 뭐 이런 것들처럼 실제 우리가 많이 병원에서 보게 되고 실제 우리가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서 전공을 해서 관련된 직장을 얻었을 때 보게 되는 주사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약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습 목표에 이어서 저희는 양리학의 이제 기본 개념 중에서 우리가 약물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편견과 선입견에 대한 걸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편견과 선입견에 대해서 우선 기본적인 우리가 정의라고 해야 되죠. 그런 사전적인 정의를 먼저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머릿속에서 편견이 무엇이고 선입견이 무엇인지를 떠올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뭐 전공자, 국어 전공자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편견이나 선입견을 거의 함께 씁니다. 거의 같은 개념을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정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어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우리가 잠깐 볼 건데요. 사실 편견이라는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편견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색안경을 끼는 건데요. 편견이든 선입견이든 모두 다 세상을 바라보거나 누군가를 바라볼 때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와 관련된 기본 개념을 잠깐 좀 살펴볼까요? 자, 우선 편견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국어 대사전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으로 주관적인 믿음이나 지식에 기반하여서 형성된다. 그래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볼 때 객관적인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관적인 나의 믿음이나 지식에 의해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사례를 들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동성애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동성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1960년대 이전까지는 동성애는 병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1960년 이후부터는 정신의학 쪽에서는 동성애는 병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저도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건 병이야, 옮을 수 있어라고 해요. 그런데 동성애 자체를 옮는다, 전염된다는 개념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내가 성장한 배경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 속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믿음이나 신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동성애자를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편견이라고 하고요. 다음 두 번째, 선입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면 선입견에 대한 정의를 좀 보면 선입견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사회적인 기반으로 형성이 되고요. 특정 집단의 특성이나 행동을 일반화하여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선입견이 있어서 편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자, 우선 우리가 편견에서 중요한 건 주관적인 믿음이나 지식에 기반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견은 내가 더 학습을 하고 더 많은 경험을 하면 편견이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근데 선입견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인 기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회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저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부모님, 양 부모님이 모두 다 경상도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태어난 곳은 경상도지만 자란 곳은 강원도고, 대학가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경험을 하고, 임상 경험을, 실무 경험을 하고, 이런 곳은 서울 경기 지역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교수가 되어서 지방에서 강의를 할 때는 주로 경상도 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경상도, 서울, 그 다음에 강원도 골고루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속한 사회 속에서의 주요 이제 어떤 지식이나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구라든지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까지도 약간 남아선호 사상이 조금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문화라든지, 물론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그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3남매 중에서 장녀고 밑으로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에피소드인데, 저희 집에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가가지고 다니고 있을 때, 중간에 이제 기차역에 내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빨리 타라고 그러면서 큰 동생 이제 도시락을 전해줘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동생이 밥을 이왕이면 따뜻한 걸 먹이고 싶어서 갓한 도시락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도시락을 싸주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점 가라고 이렇게 뭐 500원짜리 동전이라든지 1000원짜리 이렇게 용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동생은 갓한 밥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굉장히 좀 충격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딸아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제가 돌려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럼 당연하지 장남이고 아들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저희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가 대구 분이시기 때문에 대구라든지 그쪽 지역이 워낙 보수적이고 아무래도 남아를 존중하는 그런 사상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익숙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은 맞지만 사회적인 기반으로 형성이기 때문에 특정 집단에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아선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 경상도가 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이 다 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에 그다음에 내가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선입견은 달라질 수가 있고요. 이 선입견에 둘러싸여 있다 보면 무언가를 볼 때 편견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양리학 강의에 편견이랑 선입견을 이야기를 하는 건 선생님들께서 이제 실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육학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내가 평소에 알던 지식이 있다고 하면 그 지식대로 판단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나의 편견과 선입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그대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편견과 선입견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양리학에 대한 양리학 중에서도 약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의 선입견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강의에도 언급되고 그 다음에 온라인에도 서치를 해보고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많이 언급을 하는 것이 약 11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11가지에 대한 편견 또는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 몸은 내가 제일 잘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우선 정답은 X입니다. 그러면 왜 내 몸은 내가 제일 잘한다가 아니냐? 자, 우선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이 몸뚱이를 가지고 몇십 년을 살았는데 내가 제일 잘 알지? 특히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물론 본인의 어떤 패턴이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지만 본인은 너무 익숙해서 놓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는 데 있어서 또는 약과 관련된 컨디션에 있어서 내가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약을 많이 먹으면 효과가 더 강하다. 자, 약을 많이 먹으면 효과가 더 강한가요? 우선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약을 많이 먹으면 효과가 더 강하다. 우선 이건 기본적으로는 X입니다. 자, 왜 X냐? 약을 많이 먹는다는 것의 기준은 여러 가지 약을 섞어 먹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용량을 최대치를 해서 먹는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약은 예를 들면은 일정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비타민 C라든지 이런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일정 성분이 들어오면 그 성분의 일정 부분만 흡수가 되고 나머지 그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소변이나 대변으로 다 배설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는 약을 많이 먹을수록 몸에 쌓여서 더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적정 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을 많이 먹으면 효과가 더 강하다는 것은 완벽하게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X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영양제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
사실 저도 이제 제 강사 소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교수이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간호사기 때문에 전문 간호사여서 많은 분들이 또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물어봅니다. 내가 젊을 땐 약을 안 먹더라도 30대, 40대가 되면 몸이 옛날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영양제를 좀 먹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걸 먹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측정 해사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TV에서 뭐 나 혼자 산다라든지, 그 다음에 연예인 관찰 프로그램들, 뭐 전지적 뭐 시점 이런 것들 쭉 보면 연예인들은 밥은 안 먹어도 영양제 통은 잔뜩 쌓여 있어요. 엄청 많이 먹어요. 자, 그러면은 그게 당연히 연예인들도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먹겠지. 그 다음에 유명한 모델이 다이어트 하는데 밥은 굶어도 영양제와 물은 충분히 먹고 그걸로 버틴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논리적인 걸까요? 아니요. 적어도 보건의료 관련된 계통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선 많이 먹을수록 좋다? X예요. 자, 그러면 왜 X냐? 우선 영양제는 기본적으로 계속 몸에 누적될 수 있는 거면 좋기는 하지만 적절한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 섭취를 했을 경우에 필요한 적절한 용량이 있는 거고요. 가장 좋은 건 인위적인 영양제보다 식품으로 흡수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식품으로 흡수할 수 없을 경우에 일정하게 노화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제가 암 환자인데, 암투병하는 환자인데 저처럼 이제 어떤 특정 질환이 있어서 흡수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 인위적으로 넣어줘야 될 때는 영양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주 건강한 사람이 무조건 영양제를 많이 먹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식생활을 통해서 섭취하지 못하는 영양제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영양제에 대해서 보충 역할을 해줄 수 있지만 그렇게 몇 시까지를 먹는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루에 영양제 종류를 보면 한 두세 가지 정도 본인이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집중을 해서 먹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보겠습니다. 의료진은 약만 보고 바로 무슨 약인지 안다? 저 이거 굉장히 괴로운 건데요. 실제 제가 이제 대학에 교수로 있을 때 많은 교수님들이 제 연구실에 옵니다. 저랑 이게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막 약을 갖고 와서 우리 어머니가 이거 약 드시고 있는데 병원 어디 다니시는지 정확한 얘기를 안 한다. 김 교수가 이거 좀 봐달라. 무슨 약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물어본다라든지 아니면 뭐 하다못해 제 후배나 선배들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의사나 약사도 100% 그냥 약의 제형만 보고 이거 무슨 약이에요 라고 몰라요. 그래서 보통 약에 약자 같은 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약은 좀 빨리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약은 100%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료진도 그 약에 대해서 성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화학적인 조사를 한다거나 또는 분쇄를 해서 본다라든지 이러지 않는 이상, 현미경을 들여다본다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100% 그 약에 대해서 이거 뭐야 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슷비슷한 제형의 약들이 존재하거든요.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약은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냉장고에 약을 대부분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약은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거에 대해서는 살짝 중간을 제가 들으려고 합니다. OX가 아닌. 그럼 왜 중간을 듣느냐? 약물의 보관을 냉장고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냉장 보관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펜형 인슐린이라고 해서 보통 본인이 마치 주사침까지 내장이 되어 있어서 펜처럼 생겨가지고 맞는 그런 것들은 실온에 보관해도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약은 실온에 보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몇 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너무 햇빛이 잘 된다거나 또는 너무 습하지 않은 곳. 그러니까 약간 좀 적절하게 빛이 좀 차단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냉장고가 완벽한 답은 아니고 약의 그 용도라든지 그 다음에 약의 특성에 따라서 보관하는 건 달라져야 되는데 상당수가 냉장고 보관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따로 보관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빛이 덜 들어오고 습도가 높지 않고 이런 것이 더 좋아요. 바람이 잘 통하고. 자, 그 다음 우리가 6번째 약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 치료약이라도 오래 먹으면 내성이 생긴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맞을까요? 기본적으로 요거에 대해서는 중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약이라도 오래 먹으면 내성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주요하죠.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당뇨, 고혈압. 그러면 당뇨나 고혈압도 약을 끊어야 되나요, 중간에? 아니면 새로운 약으로 바꿔줘야 되나요? 막 이런 걸 물어보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치료약이라도 오래 먹으면 내성이 생긴다는 것은 약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질환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 만성 질환 같은 경우에 내성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꾸준히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용량이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핵약 아시죠?
결핵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성이 생기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두세 가지 종류를 섞어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약을 오래 먹다 보면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용량을 늘려도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약이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7번째 보겠습니다. 식후 30분 복용 시간이 중요하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우선 X예요. 자, 왜냐면 제가 이제 이미 잠깐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암 환자라는 걸 밝혔는데, 저는 이제 이중암 환자예요. 갑상선암이랑 난소암을 앓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10대 때부터 그 원인 불명 철분 결핍성 빈혈을 좀 앓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헤모글로빈의 수치가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의 빈혈은 보통 우리 여학생들이 나 생리하고 이러니까 나 빈혈이야 약간 어지러워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저는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실제 철분 수치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수치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위적으로 약을 먹어줘야지만 그 절반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긴 거에 비해서 안 튼튼하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먹는 약들을 보면 우선 빈혈약 같은 경우는 제가 위장관계 자극을 좀 장기간 몇십 년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자극을 좀 줄 수가 있어서 식사와 함께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갑상선암 수술을 하고 갑상선이 일부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약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서 식전에 반드시 먹습니다. 그래서 식사 직전에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30분 이상 지나서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어나자마자 갑상선약은 먹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통 위장관 자극을 줄 수 있는 약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약들은 당연히 30분을 넘어서야 되지만 보통 당뇨약 같은 경우에는 식후 즉시 먹으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식후 30분에 집중하는데 보통 혈당의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혈당 스파크라고 하죠. 갑자기 확 튀어오르는 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보통은 우리가 그 식후 바로 먹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오히려 자기 전에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식후 30분만은 복용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당수의 약이 그렇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X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저희는 8번째 선입견을 보겠습니다. 컨디션에 따라서 약을 건너뛰어도 된다. 자, 우선 얘는 확실하게 X입니다. 왜 X냐면 저는 이제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도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가 강원도, 제가 본가가 강원도다 보니까 강원도에 아직 살아 계시는데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혈압을 앓고 계시면서, 저희 아버지도 약간 암 환자세요. 그러신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혈압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동안 이제 혈전 용해제를 좀 드셨었어요. 뇌경색에 좀 징후가 있어서. 그런데 약을 드실 때 본인이 이제 혈압약 계속 약이 너무 많다 내가 먹는 약, 그래서 평소에 잘 안 드시다가 뒷골이 약간 뻐근해 좀 유난히 피곤해 그럼 다시 혈압약을 드세요. 그래서 본인이 안다고 막 주장을 하세요. 근데 이런 노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약을 용량을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더 먹기도 하고 아니면 건너뛰기도 하고 이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앞으로 양리학의 기본 개념에서 얘기를 할 때 약이 한 번 들어가면 즉각 효과를 나타내는 약도 있지만 대부분의 치료 약물은 일정 농도라는 걸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컨디션에 따라서 먹고 안 먹고를 막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저희가 9번째, 밀봉된 약은 보관만 잘하면 기간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다. 이거는 너무나 강력하게 X입니다. 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응급약물을 주는 이게 쇠로 된 틴 케이스가 있어요. 자, 거기에 이제 붕대도 있고, 그 다음에 해열 진통제도 있고, 알레르기 약도 있고,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저는 주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또는 확인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확인을 해가지고 아예 엑셀 파일로 그거에 이제 기본적인 유효기간을 적어 놓거든요. 근데 우리 가끔 식품도 유효기간 조금 지나도 먹어도 되긴 하는데요. 약은 조금 엄격하게 더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유효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제 이 유효기간이 넘어간 약은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건소에 갖다 준다거나 아니면 동네 약국에서 약 이제 수령해가지고 버려주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확실한 건 보건소를 통해서 버리시는 게 가장 확실하게 폐기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쓰레기통에 그냥 함부로 버리시면 나중에 쓰레기 봉투도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징계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정해진 그 유효기간에 한 것들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10번. 부작용이 없는 약도 있다. 자, 우선 얘는 부작용이 없는 약은 X입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하는 영양제도 조금만 용량의 차이가 있으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학 구조식에 의해서 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약 자체가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저희가 마지막 11번을 보겠습니다. 약은 가능한 물과 함께 먹는 것이 원칙이나 위장 보호를 위해서 우유도 좋다. 그런가요? 자, 이거는 사실 저희가 보통
중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사실 가장 좋은 건 모든 약은 물과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넉넉하게 마시는 게 좋은데요. 가끔 위장관을 자극하는 약들이 있어요. 특히 소염 진통제, 정형외과에서 주는 약들이 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약 중에 특정 약들은 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유와 함께 먹으라고 의사가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치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본 원칙은 물과 함께 약을 복용하지만 가끔 위장관계 자극이 심하다고 하면은 우유와 함께 복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 약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는 11가지의 약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들을 얘기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상관없이 모두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선입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물을 가지고 원칙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투약 시간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 다음에 용량을 유지하는 거, 함부로 끊거나 함부로 중단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다시 한번 강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양리학에 대한 부분 중에서 우리는 법률 속에서 약품의 구분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포털 사이트에 쳐보시면 많이 나오는데요. 우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좀 살펴보면은 법률 속에서 약품의 구분은 크게 이제 우리가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전문의약품이에요. 이 전문의약품이라는 건 뭐냐면 선생님들께서 실제 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그 진단받은 것에 대해서 의사가 처방전을 써줘서 또는 병원에서 처방이 나서 그와 관련된 처치 재료로서 이제 약이 처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약이 지어지는 거, 요거는 기본적으로 전문의약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의약품은 처방전이 없어도 바로 살 수가 있는데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보통 우리가 슈퍼마켓이나 또는 편의점, 24시간 슈퍼마켓이나 24시간 편의점에 가시면 해열 진통제라든지 소화제 이런 거 팔죠. 멀미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처방전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약들이에요. 그런 약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 의약품이라고 하고요. 그런 일본 의약품 중에서 일부 조금 더 간편한 것들을 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의약품은 약국에서도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그 일반 의약품이라는 큰 틀 속에서 있는 일부 안전상비의약품은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 같은 데서 구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약 외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럼 의약 외품이라는 건 뭐냐면 질병의 치료나 경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필요한 건데 우리 상처가 있을 때 드레싱 한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창고, 꺼즈, 소독약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보통 얘기를 할 때 들어가는 것들. 그 다음 또 이제 우리가 마스크라든지 뭐 데일밴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또 생리대 이런 것들도 의약 외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갑, 위생용 장갑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의약 외품으로 기본적으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일반 의약품 중에서 우리가 가벼운 증상의 환자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약사나 의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그냥 사오면 되는 그런 약들을 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약사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경우에서 구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약의 종류와 특징을 좀 살펴볼 건데요. 앞에서 우리가 학습 목표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복약, 그 다음에 외용약, 주사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내복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내복약. 이것은 겨울에 추워서 입는 내복이 아닙니다. 한자 표현으로 인해서 안으로 복용한다고 해서 내복약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 내복약은 기본적으로 위장을 거쳐서 체내에 흡수된 다음에 간에서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혈액을 통해 전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우선 우리가 내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먹는 약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제형이든. 그러면 입을 통해서 위를 거쳐서 간에 가서 간에서 1차 해독을 하고 그리고 나서 혈액에서 어떻게 보면 흡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이 나쁜 사람들은 약을 쓰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해부생리 시간에 저희가 좀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입으로 먹는 약들의 편한 점은 뭐예요? 복용이 간편하죠. 본인의 의사만 있으면 간편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입으로 먹는 약들은 부작용이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조금 종류별로 제형, 그러니까 어떤 형태인지 뭐 어떤 모양인지에 따라서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복약의 다양한 제약 중에서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건 알약입니다. 자, 그럼 알약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많이 보잖아요. 영양제도 알약 제품이 많죠. 뭐 비타민C 같은 경우도 알약으로 되어 있고요. 당뇨병 약이라든지 혈압약들도 알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관 휴대가 간편하고 약효 조절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이고요. 그 다음에 입으로 먹는 약 중에서 캡슐제가 있어요. 요거는 보면은
이제 보통 해열 진통제 중에서도 캡슐 성분이 된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관 휴대가 편하고 조절도 가능한데 가루약을 그냥 먹는 게 껄끄러우기 때문에 캡슐 안에 넣어서 주기도 하고요. 물약처럼 된 것이 좀 그냥 먹는 게 껄끄러우니까 아예 한번 코팅된 어떤 캡슐 같은 데 넣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담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형태는 다양해요. 그 다음에 가루약 같은 경우 우리 보통 갈아서 주는 약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루약으로 먹는 게 어린아이나 노인은 더 복용이 쉽기 때문에 갈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파우더형 가루형으로 만들어진 약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약이 있죠. 대부분이 코프 시럽이라고 해서 기침 많이 할 때 이렇게 마시는 어린아이들 많이 마시는 그런 약들 시럽 제제가 좀 있고요. 이거는 시럽이어서 물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할 때 자극이 적고요. 그 다음에 작은 용량도 좀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반면에 다른 약들보다 조금 더 온도라든지 빛에 훨씬 예민합니다. 그 다음 구강 붕해 필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입속에 넣고 삼키는 건 아닌데 머금고 있거나 그러면 사르르 녹습니다. 필름 형태로 되어 있어서. 최근에 이제 여자 연예인들이 뭐 클루타치 뭐 여러 가지 영양제 먹으면서 이거는 혀에도 누우니까 그냥 필름 형태로 돼서 스르르 녹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대부분 구강 그러니까 붕해 필름제인데 입속 안에서 자연적으로 서서히 녹아서 사라진 약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5가지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알약에 대한 부분들 설명드릴 것들 좀 얘기하자면 우선 알약은 또 2가지 종류로 기본적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코팅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로 나뉘는데요. 코팅이 되지 않은 약을 나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약들은 대부분 코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코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보다 별로 안 써요. 우리 이제 입안에 뭐 잠깐 닿았거나 그랬을 때 막 너무 쓰거나 그러면 코팅을 합니다. 근데 별로 안 쓴 편이고 먹기가 좀 수월할 경우에는 코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용 후 바로 분해 흡수돼야 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코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제피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제피정은 뭐냐면 선생님들 보통 어렸을 때 코코아 타먹으면 무슨 제피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좀 들어봤을 텐데요. 이 제피정은 복용할 때 거부감을 줄이려고 당과 관련된 걸로 코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이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정노한 당이정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약이 알약인데 뺀질뺀질하고 그리고 살짝 겉에 단맛이 살짝 약을 핥아보면 날 수 있는 그런 약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쉽게 넘어가도록 하고 쓴맛도 조금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코팅하는 약들을 제피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캡슐제를 얘기를 하자면 캡슐은 기본적으로 캡슐을 만드는 것은 젤라틴, 우리 보통 푸딩을 만든 거나 한천, 뭐 양갱 이런 거 만들 때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 젤라틴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넣은 약이고요. 그 다음에 경질 캡슐, 연질 캡슐이 있는데 경질은 조금 더 딱딱한 소재예요. 여기에는 보통 가루약이 들어가고요. 연질 캡슐은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기본적으로 선생님들 많이 드시는 약들 중에서 저거 있을 거예요. 오메가3? 오메가3 같은 경우에 뭔가 약간 물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 투명한 막 같은 걸로 이렇게 한번 감싸져 있죠. 그리고 말랑말랑하고 쫀득쫀득해 보여요. 그게 바로 연질 캡슐이에요. 그래서 경질 캡슐은 우리 흔히 이제 해열제나 뭐 이런 것들에 보면은 가루약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라면 경질 캡슐이 그렇다면 연질 캡슐은 말랑말랑하고 쫀쫀한 약간 마이구미 같은 그런 소재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안에 물처럼 들어가 있는 약이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캡슐은 뭐가 있냐면 잘 달라붙어요. 물이라든지 그런 여러 개 소화제의 효소와 만나면. 그래서 구강이나 식도에서 달라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구강이나 식도에 달라붙어서 제대로 다 녹지 않고 염증이나 궤양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히려 그냥 일반 딱딱한 알약보다도 훨씬 물을 많이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 캡슐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알약 중에서 서방형 제제가 있어요. 알약을 크게 나정, 제피정으로도 얘기하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가 그 알약 속에서 서방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서방형 제제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치료 용량의 약물이 보통 그 제형보다는 장시간에 걸쳐서 방출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자, 타이레놀 요거 많이 보시던 사진이죠. 자, 타이레놀은 타이레놀 정 500mg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레놀 ER 서방정 그래서 8시간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 약은 저도 이제 코로나에 걸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코로나 예방접종 맞고도 먹었었고요. 상비약으로 저희 집에 항상 있는데 자, 타이레놀 ER 서방정을 먹으면 조금 약을 투여하는 간격이 길어져요.
빨리 효과가 나타나면서 오랜 기간 지속되거든요. 그런 거 하면 일반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주 약을 먹어야 되고요. 지속 기간이 조금 짧아요. 자, 근데 제가 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서방정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이 서방정은 치료 혈중 농도에 도달 후 일정 시간 지속시켜주는데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떤 거 떠올리시면 되냐면 선생님들 초콜릿 중에서 안에 뭐 마카다미아라든지 땅콩 들어가 있는 거 말고 술이라든지 액체가 들어가 있는 초콜릿 드셔보신 적 있나요? 조금 고급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술 들어가 있는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겉에 딱딱한 초콜릿이지만 그 안에 액체라든지 시럽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처럼 이 서방정 같은 경우에는 약이 이중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농축된 액을 가장 중앙에 싸고 그리고 나서 또 그 성분을 한 번 더 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을 먹으면서 녹아가면서 분해되고 그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에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약보다는 훨씬 투여 횟수가 적고요. 그리고 생체 반응도 약을 먹는 즉시 조금 빨리 나타난 편이면서 그리고 나서 처음에 소화되고 이게 쌓는 거예요. 우리 페스트리 같은 빵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겹겹이 쌓잖아요. 약도 마찬가지예요. 그 서방정 같은 경우에도 약을 만들 때 겹겹이 쌓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먹으면서 한 겹이 벗겨지고 두 겹이 벗겨지고 이렇게 소화가 되다 보니까 약이 오래 지속됩니다. 그런데 이런 약들의 특징은 뭐냐면 함부로 깨거나 부수거나 씹어 먹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복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서방형 제제는 보통 제품명에다 ER, XR, SR, CR, 오로스, 서방, 지속 이런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선생님들께서 감기약이라든지 특히 대부분 해열 진통제 같은 것들에 많이 붙는데 거기에 이런 표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의 종류에서 장용 캡슐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경구티약, 그러니까 입으로 먹는 약들은 대부분 입을 통해서 위장관계 간을 거쳐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소화액이 좀 독하거든요. 근데 그 소화액에 녹지 않고 장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위가 아닌 장에서 작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형이고요. 그래서 약물을 감싼 코팅이나 이런 것들이 강한 위산은 굉장히 정말 쇠를 녹일 만큼 강력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길 수 있게끔 버틸 수 있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보통 아스피린이라든지 변비약에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유라든지 이런 거랑 먹으면 이 장용 캡슐은 우유라든지 이런 거랑 먹으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유라든지 유제품을 먹었으면 한 2시간 뒤에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서방정처럼 깨부수거나 또는 우리가 함부로 쪼개거나 씹어먹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성능이 좀 떨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얘기했고요. 그다음 물약을 잠깐 보시면 물약에서는 우리가 물약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보통 멀미약이라든지 코프 시럽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럽제와 액제로 보통 구분을 해요. 시럽제는 달달한 당이 들어갑니다. 먹기 편하게. 그리고 색소도 넣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는 감기약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시럽제 같은 경우에 뭐 핑크색도 있고 그다음에 살짝 달달합니다. 그런데 액제 같은 경우는 그냥 복용이 편하도록 한 거라서 가스알명수도 액제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소화를 돕는 그다음 멀미약 같은 것들도 액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거는 물을 마시는 것처럼 굉장히 흡수가 빠르고 그 다음에 다른 것보다 소화시 자극이 적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보통 뭔가 성분이 섞여 있어서 이렇게 약간 찌꺼기가 뜨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한번 흔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약효 성분이 가라앉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현타액이라고 하는 것은 복용 전 반드시 흔들어서 먹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보통 잘 모르겠다 이게 어떠냐 그러면은 물약 같은 경우는 한번 흔들어서 따르거나 그래서 먹는 것을 권하고요. 물약의 보관 기간은 개봉 후 한 달 정도예요. 이미 땄기 때문에. 그래서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약에 대한 선입견 얘기할 때 대부분의 약은 실온에 보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떠올리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복약이 끝났다면 이제 두 번째 외용약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외용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부나 점막에 치료에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고, 크림, 로션 타입 이런 것들 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는 붙이는 거. 네, 패치, 그 다음에 우리가 파스 이런 것들 다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외용약의 종류를 흔히 도포제, 자 우리 연고라든지 그 다음에 크림, 로션을 도포제라고 해요. 피부에 도포하니까. 그 다음에 첩부제라고 하는 것은 붙이는 걸 얘기합니다. 파스, 패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흡입제는 천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공기구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흡입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약, 뭐 변비약이라든지 아이들 해열 진통 이럴 때 자약 넣죠. 그 다음 설화정이라고 하는 거는 혀 아래에 약을 넣어서 흡수를 돕는 거예요. 보통 협심증을 앓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리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그 약 같은 경우는 혀 밑에 놓고 자발적으로 녹도록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 박칼정이라고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운데 이 박칼정은 잇몸과
그 다음에 뺨 사이에 넣어서 녹이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거를 박할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외용약, 그러니까 입으로 꿍컥 삼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바르거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거나 녹여가고 이런 거라서 하는 거고요. 이거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한부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효과가 빨리 나타나요. 그리고 쉽게 구할 수가 있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부작용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이게 뭐냐면 이거는 피부나 점막에 한정되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 사용할 수가 없고 넓은 범위에 바로 사용하기가 어렵고요. 먹는 약은 몸 전체에 이제 혈관을 따라서 어떤 영향을 끼치지만 바르는 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몸의 일부에 딱 그 부위에만 영향을 준다는 것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력이 좀 약한 단점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도포제 및 첩보제 종류를 조금 살펴보시면 도포제, 즉 바르는 몸의 피부라든지 이런 데 바르는 건 연고, 크림, 로션 상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연고 같은 경우에는 꾸덕져서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가장 강도가 세고 찐득찐득하고 좀 꾸덕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에 남기가 쉽고 크림은 보통 그거보다는 훨씬 좀 부드럽고 로션은 조금 더 물기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첩보제는 테이프나 파스를 이야기를 하는데 한동안 사회적 이슈였던 그 펜타닐 패치라고 해서 마약성 패치 있습니다. 우리가 통증을 느낄 때 진통 성분이 있는 패치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흔히 이제 정형외과적인 문제가 있을 때 붙이는 파스 이런 걸 떠올리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흡입제, 자약, 설화, 박할정을 잠깐 얘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흡입제는 전용 흡입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천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워낙 TV나 이런 데서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우리가 입으로 전체적으로 딱 물고 입과 코로 이렇게 호흡을 한다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천식용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많이 흡입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자약 같은 경우에는 항문에 삽입을 하죠. 근데 이 자약도 수용성 자약이 있고 지용성 자약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수용성을 두 가지를 다 넣어야 될 때는 수용성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지용성을 넣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약 같은 경우에는 간을 통과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혈관에 바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해열 진통제 먹이나요? 아니요. 자약으로 많이 줘요. 그게 먹는 해열 진통제보다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 설화, 박할정 같은 경우에는 설화정은 혀 안에 넣는다고 설명을 드렸고 박할정은 잇몸과 볼 사이에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접 이게 소화기관이나 간 이런 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혈관 쪽, 모세혈관 분포에 따라서 혈관 쪽으로 쫙 퍼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신에 빠르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약과 설화, 박할정은 간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거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사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주사제가 남았어요. 자, 주사제는 약물을 투여하는 목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약만 투여하나요? 아니요. 우리 링겔 맞자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컨디션이 안 좋아. 그리고 연예인들도 몸이 좀 안 좋아서 또는 다이어트 하다 보니까 영양제를 맞았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약물을 투여하는 목적도 있지만 주사제는 식사가 어려운 경우에 식사 대신에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당이라든지 그다음 아미노산, 지방유제 이런 걸 투여하는 목적으로 써요. 그래서 이런 주사제를 할 때는 정맥주사, 우리 혈관을 따라서 놓는 주사, 그 다음에 근육주사, 신경과 큰 근육이 지나가는 그쪽에다 놓는, 이제 우리가 근육에 놓는 주사를 얘기하죠. 그 다음 점적 정맥주사라고 해서 정맥주사를 이제 혈관을 잡아서 라인을 잡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링겔을 그러니까 점적 정맥주사라고 해요. 그리고 피하 주사, 우리 당뇨병 환자들이 보통 돌아가면서 전신부에 주사 놓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통 피하 주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약에서 우리가 기본 개념을 얘기를 할 때 어느 부위에 놓느냐에 따라서 주사는 조금 세부적인 명칭이 좀 달라지는데요. 그림을 보다시피 자, 근육 주사는 보통 주사기와 우리 몸의 인체의 각도가 한 90도가 되는데요. 근육이 우리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 층에 뭐가 있나요? 표피가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표피가 있고 그 다음에 진피가 있고 피하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근층이 있는데 이 근육 주사는 근층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깊게 들어가야 되니까 옆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직선으로 꽂듯이 놓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피하 주사라고 하는 것은 피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당뇨병 환자들이 본인 당뇨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치료제를 인슐린 놓기 위해서 많이 쓴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근육층 바로 위에가 피하층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깊게 들어가는데 약 45도예요. 각도가 이것도 약간 높아요.
그 다음에 정맥 주사 같은 경우는 혈관을 해서 이제 혈관을 보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 25도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 피내 주사는 어떨 때 쓰냐면 선생님들 한 번이라도 입원을 하시거나 그랬다고 하면 항생제가 처방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항생제 주사를 놓기 전에 뭘 하냐면 피부 반응 검사를 해요. 왜냐면 사람마다 항생제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항생제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뜨듯이 해가지고 아주 적은 용량을 희석을 해서 놓고 거기에 반응이 없으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항생제가 투여가 되고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반응이 있으면 다른 걸로 바꾼다라든지 약을 바꿀 수가 있어서 보통 항생제 그런 어떤 반응 검사 이런 거 할 때 피내 주사를 보통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사제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외용약도 있고 주사제도 있고 내복약도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흡수가 빠른 건 뭘까요? 기본적으로 흡수가 빠른 건 정맥 주사가 가장 빨라요. 다른 뭐 여러 가지 주사제 중에서도 정맥 주사가 가장 흡수가 빠릅니다. 하지만 빠른 만큼 이제 다른 부작용들도 있기 때문에요. 용도에 맞게 적정 용량을 유지하는 거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보통 사용되는 개념들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적으로 양리압의 기본 개념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거의 40분 정도 진행된 수업에서 선생님들께서 첫 번째 양리학의 기본 개념에서 OX 퀴즈를 통해서 본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잠깐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OX 퀴즈 도전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은 처방전 발급 유무로 구분한다. 맞나요? 우리나라 법률 속에서는 세 가지로 약품을 구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전문 의약품. 두 번째, 일반 의약품. 세 번째, 의약 외품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의약품 중에서도 일부만 골라가지고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 파는 것을 안전상비약품이라고 해서 본인 스스로 선택해서 사올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처방전 발급 유무가 중요한가요? 네, 처방전 발급 유무를 가지고 하는 거 맞습니다. 동그라미. 자, 그럼 두 번째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내복약 중 서방정 제제는 장시간에 걸쳐 약 용량이 지속되므로 분할하거나 씹어서 먹는 것이 좋다. 자, 우선 서방정 제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빨리 효과를 나타내면서 오래 지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의 겹겹이 층을 쌓는다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함부로 씹거나 또는 우리가 씹어 먹거나 또는 분할하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아니다. X. 전반부 문장은 맞지만 후반부 문장은 틀렸다. 그런데 우리가 서방제제만 이렇게 했었나요? 아니죠. 서방제제 말고도 또 뭘 이렇게 했었나요? 설하정이나 박할정 같은 약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혀 밑에 녹는 약, 그 다음에 잇몸과 뺨 사이에 넣어서 녹는 약 이런 것들도 함부로 분쇄하거나 분할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설화 박할정은 간을 통과하지 않고 혈관에 들어가므로 빠르게 작용한다. 맞나요? 네, 요거는 동그라미죠. 자, 설화정, 박할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강으로 먹어서 위장관을 갖다가 간에서 1차 뭔가를 처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통해 가지고 전신으로 뻗치는 것이 아니라 설화정, 박할정은 특정 부위에 넣어주면 그 부위와 가까운 쪽으로 혈관으로 바로 퍼지기 때문에 간을 거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을 거치지 않아서 빠른 효과를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동그라미가 맞죠. 자, 그러면 저희가 바로 양리학의 기본 개념 첫 번째 시간에서 OX 퀴즈로 중요한 사항들을 확인을 했는데요. 마무리 정리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선입견과 편견에 대한 약물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는데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니까 선생님들이 따라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약은 내복약, 외용약, 주사제로 보통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내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먹거나 구강으로 해서 소화시키는데 이 내복약들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위장관을 통해서 흡수를 해서 그 다음에 간을 거쳐서 해독을 하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의 전신에 적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휴대가 편하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흔히 외용약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부위에 바르거나 처치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서 보통 흔히 우리가 연고제 종류를 많이 떠올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파스라든지 패치 같은 종류 요새는 진통 패치 같은 것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좀 도움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이 간편하면서 빠른 부작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 넓은 부위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국소적인 좁은 부위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그다음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투약의 목적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보급이 필요하거나 그럴 때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중에서 가장 흡수가 빠른 것은 정맥주사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사의 각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들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좀 기억해야 될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바로 간을 통과하지 않는 약들에 대해서 설화정이나 박할정 같은 경우 간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간을 통과하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신에 빠르게 투약이 된다고 했었고, 설화 박할정뿐만 아니라 자약도 그렇기 때문에 자약과 설화 박할정은 우리가 간을 거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떠올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장관계에 드는 약인지 아니면 다른 약인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농도를 오랜 기간 지속하고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중에서 제제를 만드는 게 서방정 또는 서방형 제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함부로 씻거나 분할하거나 분쇄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양리학의 첫 번째 강의에서 양리학의 기본 개념을 살펴봤고요. 기본적으로 약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와 그것의 간단한 주의사항, 그리고 법률 속에서 약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양리학의 기본 개념 두 번째 시간으로서 양리학의 주요 용어와 그 다음에 약동학과 양역학이라는 개념에서 실제 우리가 약을 어떻게 몸에서 흡수하고 분포하고 배설하고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